오늘은 프리미엄 아로마 디퓨저 그리고 이제 아로마 스트리머 이 제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한 7년 전부터 광고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 김복준의 사건 속으로 해서 재광고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그 특유의 그 집안에서 나는 그 동물 비린내라든지 대소변 냄새, 그 이외에도 담배 냄새라든지 곰팡이 냄새, 음식물 냄새 이런 거 등등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마 아로마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하는 순간 냄새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해방된다고 볼 수 있어요. 비결은요, 세스 큐테르펜, 그 다음에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천연 식물 성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공기 중의 악취를 실시간으로 중화시켜주고 향긋한 아로마가 퍼지면서 테라피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정품이고요. 블루투스 연동 기능이 있어가지고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간편하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로마 연기는 총 17가지로 뭐 기분에 따라서 혹은 계절에 따라서 자유롭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국내 공기 중 테스트 성적서를 보유한 방향제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진짜 그 효과가 증명된 제품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앞에 보이시죠? 가로 한 21cm, 세로 23cm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실이나 방 같은데 요게 이제 가정용이고 이게 이제 사무실용인데요. 심플하게 설치해 가지고 자동 타이머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일 없이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마 이거는 사무실용인데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탈용으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정용이니까 아마 구입 그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요 핑크빛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디퓨저 형태고요. 요 회색 계통 그레이는 차량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마몰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차 안 그리고 집안에서 악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인체에 무해하면서 효과적인 제품이 라이마 스트리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느새 또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그 후쿠오카 유후인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 제작진하고 또 홍유진 박사, 영건영 교수는 또 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못 갔고요. 이렇게 5명이 제작진 3분, 그 다음에 홍유진 박사 저 포함해서 5사람이 워크숍 겸 뭐 워크숍을 빙자한 휴가라고 그럴까요? 잘 다녀왔습니다. 걱정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무탈하게 재미있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뭐 추후에도 틈 나는 대로 뭐 우리 제작진도 좀 휴식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짬짬이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번에 가가지고는 그 동영상으로 한번 실시간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워크숍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짬짬이 동영상 조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 가지고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브이로그 비슷하게 올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현장에서 여유가 된다면 실시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번 주는 그렇게 흘러갔고요. 이번 주가 또 오자마자 또 뚝딱 흘러가지고 오늘 제가 토요일 브리핑을 또 해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좀 살펴보니까 또 적지 않게 일어났어요. 물론 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사건 사고가 필연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회의 혼란도라든지 치안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게 제시되기도 하는 겁니다. 좀 보면은요, 제가 좀 여러 꼭지를 뽑았는데 이런 제목이 하나 있네요. 9월 5일 날 기사예요. 대낮 골프장서 살해당한 캐디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검거를 하고 보니까 골프장에 작업을 하러 들어왔던, 그러니까 작업을 위장한 전 남편의 짓이었던 겁니다. 정말 요즘에 저도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이거 이별했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9월 5일 날 오전에 한 골프장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남성이 50대 피의자라고 하고요. 예. 경남 거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부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전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붙잡힌 건데요. 9월 5일 날 오전 10시 35분경에 거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캐디로 일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 전처 50대입니다. 그분도 그분을 살해한 이 남성이 검거가 됐고요. 본인도 검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가지고 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여성분은 공격을 받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 한 몇 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랬다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서 모르겠습니다. 뭐 둘 사이에 어떤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때 죽고 못 살던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았지 않겠어요? 그랬던 사람을 그것도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 아니겠습니까? 작업자, 골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로 위장해가지고 골프장에 접근해서 거기에서 캐디로 일하는 여성을 살해했다. 정말 비극적인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정말 요즘에 그 이별살인,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별살인이라는 말 자체도 듣기 상당히 거북합니다. 이별하면 고만인 거죠. 말 그대로 이별이 이별 아닙니까? 이별하면 고만인 건데, 이별했다 해서 이별한 사람을 쫓아가서 해코지하고 살해,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이런 풍조,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 어떤 사회 구조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있겠지만, 뭐 저는 그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범죄학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의 어떤 그 이 불비, 이것도 분명히 한 몫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회 구조학적인 문제, 제도적인 어떤 미비, 이런 것 등등을 제가 떠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분야에서만 말씀드리면 처벌이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얘기만 하면 처벌 강화 부러지는데, 저는 그래야 됩니다. 제 입장은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또 인권을 뭐 중요시 여기는 인권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라면 또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주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쪽 방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떤 그 형량의 문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1954년도에 만들어진 형법, 그때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을 60세로 잡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형량을 지금 100년이 다가 돼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명이 지금 20년 30년이 늘었는데 60세 평균 기준으로 만든 형량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희생당한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여력 뭐 20년이라고 치면 적어도 살이 안 넘으면 20년은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기에 사족을 좀 붙여봤습니다. 다음 사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좀 같이 묶어버렸는데 이건 9월 8일자 보도에 나온 건데요. 전 연인을 차량에다가 감금하고 또 게다가 이러면 무면허에다가 거기다 술까지 쳐드셨어요. 그래서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면허도 없는 새끼가 술까지 처먹고 운전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내용인데요. 30대 스토커 얘기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다가 태우고 감금한 거예요. 가둔 거죠. 이놈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광주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겁니다. 9월 8일 날 헤어진 전 연인을 차에 태워가지고 감금,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그 법률 위반이죠. 등등으로 30대 요 남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오전 01시 30분경에요. 새벽입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그 여성을 강제로 차에다 태웠어요.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로 지 차에다 태우고 약 2시간가량 못 내리게 한 거니까 그 자체가 감금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와달라는 이제 이 여성의 그 요청을 어떤 시민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차량을 추적을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하고 난 다음에 너 왜 이런 짓을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감정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앙심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검거할 당시에 이 자식은 술을 처먹은 상태, 찌질입니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면 사내 새끼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여자 싫다 그러는데 그 찌질이 새끼만 매달려가지고 말이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매달리겠어요. 정말. 그 술을 처먹은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그런다고 그 여성을 그 납치입니다. 거의 강제로 끌고 가서 차에다 태우고 감금하고 술 처먹고 면허도 없는 새끼가 운전을 했으니까요. 얘는 그 전에 이제 무면허가 된 이유도 그거더라고요. 술 처먹고 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런 놈의 새끼가 또 술 처먹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했는데 또 여성까지 태우고 그 감금한 상태에서 이런 짓을 저질러고 뒀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 난 이제 요즘에 뭐 한때 뭐 일본도 그렇고 또 뭐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가 그랬잖아요. 남자다움, 상남자, 마초, 멋짐 이런 어떤 상징 같은 게 있었잖아요. 쪼잔하게 안 놀고 화끈하고 남자답게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렇게 자기하고 헤어지자고 한다고 해가지고 감정 품고 자기보다 약한 여성 강제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폭행하고 죽이고 하는 짓을 했을까요? 요즘 사회가 어떤 그런 그 마초를 제가 이게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남자다움이라는 어떤 이런 뭐 캐치플레이 등등 이런 것도 좀 사회 분위기를 좀 형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너무 요즘에는 남성이 여성스러운 남성, 이쁜 남성, 뭐 이렇게 어떤 그 미적 기준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변형된 어떤 사회 분위기도 여기에다가 조금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가끔 그런 어떤 노스텔지어라고 그러죠. 향수.
그런 거를 약간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 뭐 영화에 나왔던 자이언트 같은 거 뭐 거기다 붙여서 다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남자스러움, 남성상 이런 그 약자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앞장서는 뭐 이런 남성성의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반향 뭐 이런 것 등등도 사회의 분위기에 좀 편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편성되면 이렇게 찌질한 새끼들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견이 좀 한번 털어봤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이것도 9월 8일자 보도에 나왔네요. 엊그제 금요일 날 어제죠. 저희가 구이동 존속 살인 사건을 제가 국내 살인 사건으로 방송을 했죠.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이동 존속 살인 사건은 박한상 사건, 이은석 사건하고 이렇게 그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존속 살인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국내 살인 사건에 사실 그거를 포함을 안 시키고 자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엊그제 했는데 그거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또 하나 벌어졌네요. 존속 살인 사건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15년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입니다. 얘가 국민 참여 재판을 했다 하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아마 이 아이는 영아 때 아주 그 어릴 때 영아 때 유기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두고 간 거죠. 친어머니, 낳은 어머니가. 그런 아이를 이 양어머니가 거두어 가지고 15년 동안 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겠죠. 그런데 이 중학생이 그 자기를 키워준 15년간 키워준 양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는데요. 8일날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15살 김군입니다. 김군. 얘를 살인 혐의로 이제 그 재판을 했다고 해요. 이 김군 이 아이가 지난 1월 29일, 그러니까 금년 1월 29일 18시 30분경에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자기를 15년 동안 키워준 양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 다음에 목을 졸라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2010년 9월 1일쯤에 그러니까 얘가 버려진 게 2010년입니다. 2010년 9월 1일쯤에 집 근처에 아마 친어머니가 아이를 버리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입양 절차를 안 거쳤어요. 이 어머니가 그냥 친자식처럼 키우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어머니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양어머니가 아니죠. 친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는데 아마 이런 그 제도라든지 이런 거 등등과 관련돼서 어머니가 잘 몰랐을 수도 있겠고요. 그랬던 건데 사건 당일날 이 김군 이놈이 이제 아마 엄마가 잔소리했겠죠. 이놈 자식 이제 뭐 불만스러운 게 있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고 뭐 이제 뭐 등등이 해가지고 좀 잔소리를 하고 좀 폭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언했다 해가지고 자기 그 키워준 어머니를 이렇게 홧김에 목을 졸라서 때리고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죄먹지 않은 놈의 새끼죠 이거. 물론 뭐 이 변호인 측에서는 그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인정을 하면서 다만 이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신체적 학대 탓에, 그러니까 키워준 양 어머니가
잔소리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변호인의 어떤 그 변론 요지고요. 또 뭐 이놈 김군 요놈도 재판부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그래요. 지 말로는 이렇게 썼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살해했습니다는 말을 못했던 모양이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이거 무슨 어법인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범행을 뉘우쳤다 했는데 저는 그 이 반성문 자체에서도 잃었습니다.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하고 표기하는 것 자체도 이건 어휘를 사용하는데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한 거 여부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 형태의 어떤 그 이 표현일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튼 뭐 이렇게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반성문이 작용이 됐고요.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 사건은 배심원이 한 9명 정도 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 한 7명 정도가 이제 해요. 7명 할 때는 예비 배심원도 이제 1명 이렇게 두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배심원이 이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뭐 당연히 소년범이기 때문에 부정기형할 거예요. 장단기로 나누어서 형량을 주고 뭐 길게 줘봐야 뭐 소년범 25년 아닙니까? 그 전에는 뭐 15년 이내에다가 옮겨져서 5년 거기다 약간 이제 그 프로스트에서 25년까지 가능한데 얘는 제가 볼 때 25년까지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장단기로 뭐 5년 내외 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 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뭐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어떤 인륜에서 어긋나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올 수는 없겠네요. 아무리 철없는 15살에 불과한다 손치더라도 더더군다나 친엄마가 낳기만 해가지고 갖다 버렸으면 그 엄마는 엄마가 이미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거두어서 지금까지 이 뼈와 살을 만들어준 이 친어머니 그 백골난망한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배신한 이건 인간 말종이죠. 15살한테 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어찌됐건 아직은 아이고 개전의 정이 있다면 또 제대로 반성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교화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지난주에 화두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지난주에는 그냥 학생들 초등학생 여중생 그 유괴 관련된 보도가 넘쳐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짬짬이 제가 말씀드리죠. 범죄도요 분명히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막 뭐 마구잡이로 막 이상 동기 범죄 막 지나가는 사람 칼로 막 찌르는 사건이 하나 막 여기서 발생하면 저기서 빵빵빵 막 터지잖아요. 그렇게 발생하는 것과 또 뭐 최근에 또 뭐 툭하면 무슨 백화점을 폭파한다 무슨 시청을 폭파한다 이런 또 협박 전화가 막 SNS를 타고 돌고 요게 범죄도 형사생활 수사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쪽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분명히 범죄라는 것도 유행을 탑니다. 그런 어떤 일순간에 조류가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초기에 이거 중요한 범죄다 큰 사건이다 판단되면 경찰 당국에서는 거기에 고삐를 바짝 줘야 돼요. 초기에서부터. 그래서 더 이상 유행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지 않게 차단 조치를 하는 게 경찰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유행 같은 조류 같은 게 밀려온 겁니다. 또 일단 먼저 보면 9월 9일 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봤더니 광명 아파트에서 초등생 여자아이를 유괴를 시도했던 10대 남성이 검거됐다는 거예요. 이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했던 그 일당이 붙들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했다가 비난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검거가 됐고요. 또 서대문구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 그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났어요. 경기도 광명에서도 여자 초등학생을 이렇게 유괴하려고 했던 그 요 10대가 검거가 된 건데, 광명경찰서가 검거했겠죠. 얘는 죄명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입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놈은요, 9월 8일 날 16시 20분쯤에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제 초등학생인 이 어린아이를 여학생을 따라갔어요.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부터 저 엘리베이터까지 졸졸졸 따라가 가지고 아이의 입을 막으면서 애를 끌고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약취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니까 이놈도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서 결국 미수에 그친 겁니다. 범행은. 그래서 요놈을 이제 경찰이 CCTV를 추적해가지고 밤 9시 45분 정도에 경기도 광명시 지네 집에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지금 검거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 이거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여학생을 10대 남성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면, 이거는 짐작컨대 얘가 끌고 가서 하고자 한 짓은 뭐겠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찰 당국에서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여자아이를 약취 해서 끌고 가려고 한 것도, 그 사건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인터넷 그 활동상,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컴퓨터 전체 다 들여다보고요. 디지털 포렌식도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완벽하게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이 아이의 어떤 즐겨 보는 영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피해자인 음란 동영상을 평상시에 많이 봤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흉내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확히 경찰에서 한번 살펴보고 이 아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이 뇌구조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또 하나의 성범죄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유괴 시도했던 또 그 사건이 바로 그 다음 날 터졌어요. 9월 10일 날. 이거는 제주도에서 30대 남성이 이따위 짓을 한 겁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가지고 끌고 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참 경찰에 붙잡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서귀포 경찰서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이것도 역시 미수 혐의로 회사원입니다. 회사원.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놈이 30대인데 요 놈을 긴급 체포해 가지고 이제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 따르면요, 요 30대 남성 요 쓰레기입니다. 이 새끼, 이거 나쁜 놈 새끼 좀 말이야. 이놈은 지난 9일 날 14시 40분경, 오후 2시 40분경에 서귀포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약 한 17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서 딱 있다가 초등학생 여학생이에요. 얘한테 접근해가지고 야, 너 한번 알바 좀 해볼래? 초등학생이 무슨 알바를 합니까?
그러면서 지가 끌고 간 차에 태우려고 한 혐의예요. 이 범행 당시에 요놈이 그랬대요. 오줌 싸는 거 보는 알바할래? 오줌 싸는 거 보는 알바할래? 라는 부적절한 말을 건네면서 유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짐작컨대 이 자식도 공연음란죄 상습범죄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줌 싸는 거 보는 알바할래?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오줌을 싸든지 똥을 싸든지 알 바 아닌데 그걸 그 보는 거 보면은 너 돈 준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것도 거의 또라이 수준이죠. 이놈도 내가 볼 때 뇌구조가 좀 뒤엉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얘도 예비 범죄자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자의 초기 단계 아니 중기 정도는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아이들 학교에서 엄청 교육하거든요. 저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과장 할 때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납치 유인 관련된 그 홍보 강의를 많이 하고 댕겼었어요. 요즘에 경찰에 있어서 그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SPO 학교 담당 경찰관들이 또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여튼 이 아이는 이 초등학생은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단호히 거절을 하고 그 차에 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저씨 오줌 싸는 거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알바 안 한다는 거죠. 화장실 가서 싸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을 하고 또 여기 똑똑하게도요. 똑술입니다. 차량 번호를 딱 확인해 버렸어요. 차량 번호를 이렇게 딱 살펴본 거야. 애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자식이 쫄았어요. 그래갖고 냅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똑순이가 인근에 있는 파출소로 가가지고 차 번호까지 딱 대면서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 받자마자 그 인근에 있는 CCTV 영상 딱 추적을 해가지고 연결해 가서 차 진행 방향으로 따라갔겠죠. 그래가지고 추적해서 9일 오후 5시 54분께 요 놈을 체포를 했어요.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제 여청 기능을 통해서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시행을 하고 제주도 교육청에다가는 또 주의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제 관내 학교에다가 쫙 전파하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번 사건 이거는 최근에 전국에서 잇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 유인 사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에서 귀가 중인 초등학생 끌고 가려고 했던 10대 고등학생 이놈도 체포됐고 또 저번 달 28일 날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20대 남성 세 마리가 초등학교 주변을 뱅뱅 돌면서 유교를 시도하다가 검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의가 필요한 유행을 타고 있는 이런 범죄라서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유교의 대상은 성인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기에 특별히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고 혹시라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 애들한테 아침 저녁으로 좀 듣기 싫어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가까이 근접하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이런 방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방향의 아이들끼리 퇴교를 시키십시오. 묶어가지고 조를 짜서 쭉 묶어가지고 3명 4명씩 묶어서 한 방향으로 조를 짜서 아이들을 퇴교시키는 거, 요것도 학교 측에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이거 큰 죄거든요. 이거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속이거나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라고 해요. 이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상당히 셉니다.
예, 요거 좀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건 볼까요? 요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사건인데 또 났어요. 참나 이게. 이게 이제 9월 10일 날 났던 건데 요건 이제 그나마 좀 정도는 좀 덜하지만 그 맥락이 같아요. 길을 지나가던 중학생을 차량에 태우려고 했던 정신 빠진 60대 남성놈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이건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역시 이것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죠. 이 60대 남성인데 이 9월 9일 날 오후 4시 38분경에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도로에서 여중생을 차에 태워준다고 하면서 이제 말을 건넨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중생은 개인 운동으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달리기를. 그런데 얘를 이제 내가 차 태워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 차에 태우고 그랬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 없죠. 근데 본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아랫배를 잡고 힘들어 보여서 내가 차 태워주고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같은 거를 확보를 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창문을 열고 말을 건넸고 직접 다가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만일 이 여중생을 유인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한 게 명확히 드러나면 이건 쓰레기죠. 그러나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아랫배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것 같아서 도와줄 생각으로 타라고 했다는 게 진짜 정확하다면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유무죄 따지는 건 의미가 없겠죠. 요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60대 남성은 지금 오해받기 십상이고요. 제가 다 내친 김에 말씀드리면 저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만은 남성분들 특히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가다가 힘들어 보여서 차 태워드릴게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선이고 호의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차 끌고 다니면서 누가 좀 힘들어 보인다 하고 어디까지 가면 타세요 하는 그거는 쌍팔년도 이야기예요. 이제는 혼자서 텅텅 빈 차를 끌고 가도 누군가 뭐를 잔뜩 짐을 놓고 길거리 서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호의를 베푸는 거는 바보짓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의 그런 거는 이제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좀 서글픈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거 기타 등등을 또 이 사람의 전력 그 전에 이 사람이 혹시 이런 전과가 있다면 얘기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유무죄를 가리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일어났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이 사건은 이게 참 무서운 사건이에요. 무서운 사건.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사건 내용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화두나고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지는 버젓이 상주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걸려들었죠.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 앞에 서두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결혼 3개월 만에 배우자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죽었으니까 장례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상주 행세를 했던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검찰은
9월 11일 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정찬 부장판사입니다. 이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서 씨입니다. 이 서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 이 공소 사실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남성이 아내가 유산으로 인해서 하혈을 겪고 있었대요. 하혈을. 그런 하혈을 겪고 있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거 인간이에요, 이거? 성관계를 요구하고 아내가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인간 쓰레기입니다, 진짜. 그리고는 그렇게 살해하고 난 이후에 사건 직후에 경찰하고 유가족한테 다툼이 없었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상주 행세를 하다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면서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 3월 13일 날, 그러니까 금년 3월 13일이에요. 그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이 취해가지고요. 술 취해갖고 기어들어가갖고 아내한테 이제 성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아내가 유산을 해가지고요, 하혈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아내한테 성관계를 요구하고 당연히 아내가 거부하고, 또 거부해 맞고, 그 거부한다고 그래갖고 아내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뭐 119 같은 데 신고하고 뭐 갑자기 사망했다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1차 모면하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지는 장례식 치르면서 상주 행세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목 부위에서 목 졸른 흔적을 찾아내죠. 택도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 체포돼서 처리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비정한 이 정신 나간 놈 있습니다. 참 유산한 배우자한테 성관계 요구를 하고 하혈까지 하는 여성한테 그거 거부한다고 죽인다? 참 인간 이하의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다음 사건 볼까요? 이것도 쓰레기는 역시 쓰레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9월 11일자 보도네요. 폭행에다가 약물까지 먹여가지고요, 동료 재소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놈이 이제 재판에 회부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빵에 같이 있는 겁니다. 지하고 같은 빵에,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노리게 삼은 겁니다. 이 자식이 악질이죠. 이 재소자, 동료 재소자죠. 동료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빵제비들끼리 빵에 들어가 있는 걸 그걸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동료는 약간은 좀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그 언어 아닌가요? 뭐 우리가 뭐 같은 학문을 하는 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죄져 가지고 기어 들어가서 빵에서 그 한 방에서 같이 처자빠 자는 새끼들이 무슨 동료예요? 근데 동료라고 일단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다른 죄수를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빵제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차 형이 그 선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수원 고등법원 형사 3부니까 항소심입니다. 부장판사 김종기네요. 여기에서 상해치사, 그러니까 또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이제 요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인 거 적용이 된 거예요. 등 혐의로 기소된 죄수 요놈한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대해서는 파기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심에서도 징역 7년은 준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8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2심에서는 그냥 징역 7년만 유지하고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안 준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보니까요,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에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거에 관해서 지가 그 상해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해라는 건 뭐냐면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해 가지고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때려가지고 상처 나서 찢어지고 깨져야지 상해가 아니에요. 약을 먹여가지고 위궤양이 일어나게 했거나 장기에 이상이 생기게도 상해 준 거잖아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거잖아요. 그게 상해죄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놈은 상해치사죄 나 아닙니다 했는데, 네가 인마 약 먹여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신체가 훼손돼서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가 왔으니까 상해치사가 되는 거야 임마. 여기서 제일 큰 죄거든요. 요거 다툼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똑 떨어지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을 잃게 했다는 내용의 상해 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치사죄 된다. 상해죄가 성립돼야지 상해치사죄가 성립이 되니까요. 그 얘기했고요. 이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후에 사정 변경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지 마약류 사범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수명령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즉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있잖아요. 요거는 마약 중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여서 상해치사죄로 죽이는 데 쓰였기 때문에 약물 치료 프로그램 그 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얘는요, 작년 1월 달에 교도소 의무실에서 지약을 처방받았어요. 지약. 감기약 같은 데도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부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수 요놈은, 요 나쁜 새끼는 그 교도소 의무실에서, 원래 나쁜 새끼들이 의무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무실에서 약을 처방받아갖고 그걸 처먹지 않고요, 보관을 해요.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알약 그 상당량을 같이 그 같은 방에 있는 죄수한테 강제로 먹이는 겁니다. 이거 먹어 이 새끼야. 강제로 먹도록 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먹인 것 같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옆에 다른 죄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괴롭히는 거를 말리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다른 제3자 이 죄수가. 그런데도 안 듣고 계속 약을 먹였다고 그러고, 약을 먹으면서부터 그 사람은 아마 꼼짝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빵 기수가 늦은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서 빵을 선점하고 있던 새끼가 이제 늦게 들어온 죄수한테, 만만한 죄수한테 이제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 계속 강제로 먹이니까 먹자마자 말이 어눌해지고, 그리고 가끔씩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새벽 이제 결국 죽고 말았다, 이런 내용인데, 막 수시로 그 폭행을 했어요. 복근 운동을 강제로 엄청나게 시켰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 그 윗몸 일으키기를 강제로 몇 개 막 하라고 시키고 굉장히 괴롭힌 거죠. 주먹으로도 때리고, 그러면서 지가 모아둔 약 이 새끼 강제로 먹어가고 강제로 먹이고 이따위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죄수들이 강제로 먹이지 말라고 제지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죄질이 아주 나쁜 놈이죠. 얘 얼마 떨어졌냐면 징역 7년입니다.
빵에 있는 새끼가 반성 안 하고 빵에서 또 다시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명은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라면 중범죄자겠죠. 그런 새끼가 반성은커녕 그 다른 죄수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지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을 다량으로 먹여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7년밖에 안 떨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입니다. 뭐 판사야 뭐 종합적으로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했을 거니까 뭐 그 부분 관련돼서 할 말은 없지만 일견 보이는 지금 현재 내용만으로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악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똥들은요 약 없어요 이거. 다음 사건 볼게요. 9월 11일자 보도 맞습니다. 내연녀를 살해했던 불법 체류 중국인이 2심에서 살인 아니라고 그러고 징역 16년이 무겁다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검찰이 내연관계의 연인을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이제 선고받은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한테 2심에서 그러니까 25년으로 업시켜서 구형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제 제주도 사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1심은 제주지방법원에서 하지만 2심은 고등법원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형사부가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은 제주도 사건은 항상 광주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이것도 광주 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심리로 이제 됐는데 중국인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경찰이 1심 16년인데 이거 적습니다. 25년 때려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시간 넘게 머리를 때려서 2시간 넘게 때렸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성립된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 변호인 측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죄 아니니까 폭행치사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엄청 차이 나잖아요. 살인죄하고 폭행치사죄는 형량에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은 폭행치사죄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또 1심 형량도 16년도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흉기 사용이나 가혹행위는 없었고, 아니 그럼 주먹으로 머리를 계속 때리는 것도 가혹행위 아닌가요?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좋지 않으면 패야 되고요. 갑자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은 얘기했는데, 어떤 때는요 사건을 하면서 저도 법정의 증인으로 담당 형사로 많이 불려나가서 봤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변호인들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변호사비 받고 하니까 이거 뭐 사건 보면 앞뒤 가릴 것도 없이 이게 할 말이 별로 없는 사건들 많거든요. 그래도 돈은 받았고 변호는 해야 되니까 그 변호 법정에서 할 때 보면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초등학생 같은 얘기 할 때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벅벅 우기면서 변론이라고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코웃음이 펑펑 날 때도 있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변호사비 받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상 피의자를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 뭐 억지론리라도 어필은 해야 되니까 참 그 변론을 하면서도 본인이 억지 논리로 변론을 할 때도 아마 자괴감 같은 거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어쩌면 직업의 애로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애로사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충분히 도망가거나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구급대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체포가 됐대요. 이거를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너 떴다 방해도 그만이고 저 시신 몰래 감출 수도 있었는데 그런 짓 안 했으니까 16년 너무 비싸니까 좀 싸게 좀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변론 요지 참작서회가 됩니까? 예. 뭐 본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때리기만 했지 무기 안 썼다고 살인의 고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사람 안 죽습니까? 그리고 2시간 동안 여성을 건장한 남성의 주먹으로 2시간 동안 머리만 집중적으로 때리면 그게 살인의 고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론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 검찰이 25년 올려치기 해달라고 그랬지만 1심 16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여튼 뭐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자꾸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인식이 안 좋은 조선족들 절대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사건 하나만 또 볼게요. 이거는 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보셨고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살신성인의 어떤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9월 1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본인은 실종된 해양경찰관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해양경찰관은 끝내 바닷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에 실종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장입니다. 고 34살이에요. 그 이재석 경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경 내부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인천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월 11일 날 아침 9시 41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발견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CPR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3시 30분경에 영흥도 갯벌에서요. 이거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그 시간대 거기를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3시 30분경에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 경장이 현장으로 투입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중국대 70대 남성이 갯벌에서 발 부위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이 경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 부력조끼 안전조끼를 벗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성은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조가 됐지만 이 경장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헬기까지 떠가지고 이 경장을 찾았지만 뒤늦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본인은 이제 헤엄쳐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보니까요 굉장히
물이 많이 불고 밀물이 차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살도 셌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거 목숨 걸고 구조자 한 사람을 구하고 본인은 바닷물로 사라져간 거죠. 예, 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구조된 70대 남성 중국인 같은 경우는 뭐 발등 이런 데가 여러 군데 찢어지고 저체온증이 있지만 뭐 생명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예. 이 경장은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부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상 입은 이 사람한테 구명조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벗어준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달에 승진을 했대요, 경장으로. 그런데 참 계급장 한 달 달았네요, 이거 경장 계급장. 2021년도에 순경으로 들어와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톤급 경비함정 근무도 했었고 영흥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평소에 책임감도 강하고 아주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표창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뭐 안 봐도 뭐 뻔하죠. 동료들은 출근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등장을 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어요. 동료들하고 참 잘 어울렸던 그런 정의로운 직원이었다고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예, 좀 가슴이 아파요. 이거 뭐 관련돼서 뭐 대통령도 이 살신성인의 희생을 언급하셨고 특히 내가 오늘 그 뉴스 이렇게 봤더니 중국 저 노인이잖아요. 중국 그 70대가 그게 아마 그 중국 본토에도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십만 명이 애도의 SNS 글을 올리고 고 이재석 경장을 추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그래요. 저도 현직에서 경찰하면서 우리끼리 참 말이 시대인데 조심해야 되는데 술 먹으면서 한 번씩 아씨 공직자로 경찰로 들어와가지고 제일 행복한 죽음이 뭐겠어? 순직하는 거야. 이거 좀 객기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하고 순직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런 건 아니에요. 내 목숨 보존 제대로 못하면서 뭐 무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고 이재석 경장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가 이재석 경장, 고 이재석 경장의 이런 그 정의감, 살신성인의 정신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관련돼서 보도에 여러 번 뜨던데 혼자서 구조를 나갔다는 거. 기본적으로 현장에 어떤 구조 요청이 있을 때 나갈 때는 2인 1개조로 가는 게 맞아요. 경찰 순찰조도 2인 1개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은 지적하기 편한 사람들은 그냥 말 바로 쉽게 해요. 2인 1개조로 나가야 되는데 혼자 나갔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두 사람이 출동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드는 그 시스템, 부서 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휴가는 가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휴가 안 가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휴가를 가고 나면 그 휴가 간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인원은 부족합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인원을 많이 좀 보충해 가지고 채워주지 않는 이상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있다. 이거는 경험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막 보도가 앞다투어서 우리나라 언론은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나면 본질은 집어치우고 지엽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후는 가려야죠. 일단 애도라든지 살신성인의 정신이 먼저 우선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어떤 부득이한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까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비판으로. 그 저간의 사정 내부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지 않고
그래서 계속 그거 나왔잖아요. 혼자서 출동해가지고 이런 일이 난 거 마냥. 예, 그거는 좀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그 34살밖에 먹지 않은 이 잘생긴 우리 아들이죠. 고 이재석 경장을 추모하면서 명복을 빌리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수순 온 것 같은데요. 시간을 보니까 이 조두순 이 새끼 이거 끝까지 말썽이네요. 오래도 살아요. 제목이 이겁니다. 9월 11일자 이 보도인데요. 조두순 하교 시간대에 4차례에 걸쳐서 무단 외출해가지고 또 재판에 넘겼어요. 이 새끼는 학교 가는 아이를 진짜 어마무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놈 아니에요. 이 쓰레기. 그래서 이 새끼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 인근에 거주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 새끼는. 그런데 이 새끼가 그 명령을 위반하고 애들 하교하는 시간대에 4번이나 기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참나 이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9월 11일 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얘는 전자발찌 차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발찌를 채우면서 얘한테 부과명령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부과명령이 뭐냐면 학교 근처 그 인근에 몇 미터까지 접근 못하도록 명령이 때려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발찌하고 부과되는 저 명령이거든요. 요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죄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이 자식이 4번이나 기어나갔으니까 다시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치료감호를 또 청구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 조두순 이놈이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 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가지고 하교 시간대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서 4차례 위반한 거예요. 무단 외출을 4번이나 한 거예요. 이 조두순이 외출 제한 시간은요, 등 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와 9시, 그 다음에 오후 3시와 6시,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 근처에 가면 안 돼요. 07시, 09시, 07시에서 09시 이게 이제 학교 가는 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애들이 15시부터 16시에 애들이 학교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 그 다음에 밤에는 요 새끼는 밤 9시 되면 집구석에 처박혀야 돼요. 그리고 아침 6시까지 집구석에서 안 나와야 돼요. 요렇게 제한을 받은 놈이거든요. 에휴, 나 같으면 뒤지겠다. 이렇게 사느니. 하여튼 근데 요 놈이 이제 그런 거고, 또 집구석에서 그거 어기고 4번이나 겨나왔다는 거고요. 요 새끼는 집안에서 또 전자장치를 망가뜨리기까지 했어요. 원수덩어리 같겠죠. 발목에 차고 있는 지 훈장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망가뜨린 그런 혐의도 또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놈은 약간의 요즘에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국립법무병원에다가 그 정신 감정 의뢰를 좀 하고 치료 감호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새끼는 그런 데 처박아 놓는 게 사실은 안전하긴 한데요. 하여튼 재판부도 선고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조두순이 같은 놈은 이거는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이죠. 이게 이 자식 기 나와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갈 때 안산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었겠습니까? 난리 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아시다시피 조두순 이놈은 아마 2008년도 최악의 사건일 겁니다. 2008년도 12월 달에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제가 이게 방송했었어요. 우리 사건 속으로 해서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가지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이 새끼가 거기서 저지른 그 범행은 정말 입에 올리기가 잔인할 정도죠. 그래가지고 어린애를 성폭행하고
어린애가 그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12월 12일 날 출소했었죠. 그래서 요 놈은 지금 재판에 회부됐다.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합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사건일 것 같은데 역시 9월 10일 사건입니다. 이건 10일이네요. 내연녀 집 찾아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찌질이 남편, 50대 남편 얘기입니다. 이 남편한테 징역 6년이 떨어졌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들어보면 웃깁니다. 지난 4월 6일 날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숲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요. 자신의 아내가 이제 54세 아내한테 흉기를 막 휘둘러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찌질이 비정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때 여성분은 아내분은 목 부위를 다쳐 가지고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요 장소가 내연녀 집 앞이에요. 이 자식이 아마 거기 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내연녀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니까 네가 여기 찾아와서 난동 피웠다. 내연녀가 일렀겠죠. 그러니까 난동 피웠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그 흉기로 마구 찌른 거예요. 참 이런 찌질하고 나쁜 놈의 새끼가 있나요 이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태지영 부장판사가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57살 나이도 쳐드실 만큼 쳐드셨는데 요놈한테 징역 6년을 선고한 겁니다. 징역 6년을.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랬어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해서 목 부위가 급소 아닙니까? 급소를 공격해서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해 보이나 합의도 안 했고 용서도 못 받았다. 이걸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런 놈을. 그러면서 징역 6년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더 때려야 돼, 이 새끼. 이런 인간 쓰레기도 있네요. 예. 근데 저도 아내분한테 한마디 좀 드릴게요. 피해 당해서 정신없고 슬프시겠지만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내연녀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그 싸울 일 절대 아닙니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상간 혐의로 해서 그 상간녀 그 민사 소송을 정신적 위조료 소송을 걸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뭐 남편 놈의 새끼가 제일 나쁜 놈 아니에요. 제일 형편없는 놈의 새끼는 그 새끼지 뭐. 근데 남편 놔두고 내연녀 집 쫓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고무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오직 화가 나고 여성의 입장에서 안타까우면 쫓아갔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건 슬기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사건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맞으시기 바랍니다.